어느 한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캠핑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한적하고 숲이 우거져 있어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기에 제격인 곳이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준비했다. 노을이 수평선 아래로 저물어가면서 숲에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캠프파이어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학교나 일상에 관한 것이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자연스럽게 화제는 공포 이야기로 옮겨갔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 들었어? 바로 이 근처에 옛날에 정신병원이 있었대. 그 병원에서는 이상한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시무시한 실험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탈출했다고 해. 그런데 탈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아직도 이 숲 어딘가에 숨어 산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약간은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그거 맞아. 나도 들었어. 그 환자가 이곳에 나타난 이후로 가끔씩 실종 사건이 발생했대. 주위가 전부 숲으로 뒤덮여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오솔길이 많아서 경찰들도 찾기 힘들었다던데. 우리는 조금 더 몸을 불 가까이로 당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숲에서 들리는 사소한 소리마저도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다 한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야, 나 방금 이상한 소리 들었어. 저쪽에서. 그는 숲속을 가리켰다. 우리는 일제히 그 방향을 쳐다봤지만 나복기는 나뭇잎 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없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감이 서서히 번져갔다. 캠프파이어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조금씩 피곤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며 우리는 남은 불을 끄고 텐트 속으로 들어갔다. 각자의 침낭 속에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는 않았다. 숲은 우리가 낮에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병적인 침묵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텐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단순한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커지며 확실히 누군가가 텐트를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로 바뀌었다. 친구들 모두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작고 희미한 소리로 누군가가 웃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소리였지만 정상적인 웃음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뒤틀린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아무도 용기를 내어 밖을 나가보지 못하고 조용히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밤 누구도 깊이 잠들 수 없었다. 해가 떠오르고 나서야 겨우 안도하며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텐트 주위에는 누군가가 일부러 남기고 간 듯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체 모를 발자국의 끝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발자국은 결코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았던 공포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캠핑을 그대로 포기하고 서둘러 짐을 싸서 그곳을 벗어났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저장된 채 다시는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이후 서로가 한 가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날 밤 숲속 어딘가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었다. 방학 동안 학교에서 받은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아는 집에 돌아온 것이 밤 12시가 넘어서였다. 대문 앞에서 배달시킨 저녁을 급히 챙겨 1층 핸드 레일에 팔꿈치를 걸친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가 잘 되지 않아 종종 문제가 발생했고 속도도 매우 느렸다. 드디어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탔다. 누군가 내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먼저 안을 살폈지만 다행히도 빈 엘리베이터였다. 피곤함이 온몸을 감싸면서 나는 무심코 1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라도 난 듯 조명이 깜빡이더니 곧 안정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왠지 모르게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계속해서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춰서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그 층의 버튼을 누른 적이 없었다. 문이 열려 있는 동안 기묘한 한기가 느껴졌고 나는 부자연스럽게 턱에 소름이 돋았다. 초조하게 버튼을 계속 눌러보았지만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다.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한층 더 무거워진 숨을 내쉬며 내 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에 멈춘 곳은 다름 아닌 13층이었다. 13층 역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빈층이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내리고 싶게 만들고 있었다. 꼭 문 밖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왔다.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걸 참으려 하는 순간 발밑으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대조.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러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움직여 내 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숨을 돌리며 밖으로 나오자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걸음을 옮겼다. 방문을 여는 동안에도 그 차가운 시선이 내 뒤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방문을 쾅 닫고 문 잠금을 걸었다. 소름 맞게도 그 소리는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대조. 그 낮은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밤새 불을 끄지 못하고 끈문으로 지새운 채로 아침을 맞았다. 정신없이 커튼을 걷고 바깥을 내다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전과 다름없는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만 이용했다. 이상하게도 그 후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나 이상현상 같은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출입 금지되어 있는 13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옛날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층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어딘가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 돌곤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한다지만 나는 지금도 그 소름 끼쳤던 감각을 잊지 못한다. 때때로 아파트 복도를 지나갈 때면 어디선가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의식을 하지 못한 채 대조. 나는 그 불길한 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기에 나는 오늘도 종동걸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들어간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대학생인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집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귀족이 살던 곳으로 여러 가지 기이한 사건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그 집에서는 자정이 지나면 핏기 없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지훈과 친구들은 모험심에 부풀어 3355 모여 출발했다. 도착해보니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기괴했다. 낡은 담쟁이 덩굴이 온 벽을 뒤덮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그려져 있는 고딕 양식의 문양들은 오래되어 퇴색해 있었고 불길한 기운을 자아냈다.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조명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먼지 쌓인 바닥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다녀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듯 발자국 하나 없었다. 방 안은 온통 어둠과 정적이 내려앉은 듯했으며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발걸음과 어우러졌다. 첫 번째 방은 무너져 내린 가구들로 가득 찬 서재였다. 책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몇몇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친구들 중 하나가 책장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한기가 몰려왔다. 순간적으로 모두가 경직되었고 시선이 모인 곳에서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흩날렸다.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떨까? 한 친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이를 무시하기로 하고 더 깊이 들어갔다. 거실로 이어진 복도를 지나니 그들은 낡고 먼지가 잔뜩 낀 피아노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피아노의 건반 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라도 닿은 듯 새하얗게 빛났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지훈은 덫처럼 보드라운 그 흰 건반을 살짝 눌렀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짧고 냉혹하게 들리는 음이 메아리와 함께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경악한 순간 한 친구가 갑자기 방을 벗어나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기 누군가 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이 그를 따라 복도로 나섰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방금 전에 없었던 붉은 핏자국이 복도에 생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공포가 엄습한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서둘러 출구로 향하던 중 마지막 방에서는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출입을 막으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비틀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통해 탈출해 다시 어둠 속을 달려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이 집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 지우는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러나 돌아보기를 두려워한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들었던 공포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다. 그 사건 이후 지훈과 친구들은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집은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화재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집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들은 영원히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밤낮 없이 떠도는 귀신의 소문으로 그곳에 새롭게 생긴 아파트에 이사가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점점 잊어갔다. 그러나 지우는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했다. 항상 누군가가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이었을 수도, 정말로 늙은 귀신의 장난이었을 수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가슴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오랜 흉터로 남았다. 그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점점이 늘어가는 주름살처럼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그 주변을 지나다 보면 새벽녘에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몇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무덤덤한 자신만의 길로 다니며 그 기억을 마음 한켠에 묻어둘 뿐이었다.